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을 맞이해서 다시 컴백했습니다. 네, 언제나 그 학기 초에 컴백했다가 그죠? 뒤에가 약간 흐지부지 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올해는 제가 이제 2학년 생명과학 1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죠? 12월 달까지 생1에 대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3학년 맡았을 때는 뒷부분에 이제 약간 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차분하게 생원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생명과학이라는 교과의 특성에 대한 얘기는 뭐 특별하게 다룰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생명과학의 탐구과정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과정은 이게 이제 중학교 때도 조금 언급이 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학원에서도 나오고 통합과학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보죠. 자, 귀납적 탐구 방법, 생명과학의 과학의 탐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귀납과 연역 두 가지죠. 그죠? 귀납은 뭐냐면 여러 관찰 결과를 일단 보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관찰 결과들을 보면서 그 관찰 결과 안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가,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가, 그걸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뭐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게 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다윈의 진화론 그 핀치세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뭐 까마귀 얘기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 본 까마귀도 검었다, 뭐 아프리카에서 본 까마귀도 검었다, 유럽에서 본 까마귀도 검었다, 수없이 많이 봤더니 검었다, 까마귀는 까맣다. 이게 이제 기납적 탐구 방법의 가장 심플한 예가 됩니다. 그죠? 기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탐구를 막 해나간다기보다는 일단 다양한 물론 하다 보면 특정한 포커스와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찰 결과를 수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의도해서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지 않고 특별하게 실험을 설계하거나 대조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서 거기서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다윈의 핀치세를 가지고 한 실험을 보시면 핀치가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갈라파고스 지역에 군도는 섬이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섬들이 일정한 구역에 잔뜩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 타고 가봤더니 핀치들이 섬마다 가까운데 조금씩 모양이 다르더라. 그러면 핀치새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왜 다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 겁니다. 어떠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쓰는 이유는 어떤 기반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사례를 많이 하거든요. 무일 때는 가설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핀치를 채집하고 부리 모양 스케치하고 부리 길이 재면서 이러한 길이와 이러한 두께의 부리를 가진 핀치가 주로 어떤 걸 먹느냐 이런 걸 계속 관찰하면서 사례들을 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핀치가 주로 먹는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지더라. 그죠? 단단한 어떤 그 종자 같은 것들을 먹는 아이들은 부리가 두텁고 짧고 이렇게 무는 힘이 강해서 부숴먹게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나무 사이에 있는 벌레를 이렇게 잡아먹는 아이들은 부리가 길고 얍삽하고 핀셋처럼 이렇게 콕콕 찍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모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먹이 종류에 따라서 핀치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방식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맨날 이런 핀치나
까마귀 얘만 하니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세포설 있죠.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이 세포설은 어떻게 나왔냐? 그럼 모든 생물이 진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을 현미경으로 다 관찰을 했더니 모두 다 세포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세포설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쉽죠? 그죠? 연역적 탐구 방법 가볼게요. 자,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례에서 활용되고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과제 연구라든가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연역적 탐구를 활용을 합니다. 연역적 탐구는 일단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하면 뭐 이런 거죠. 문제를 인식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가 이제 궁금하거나 호기심을 느끼거나 이상함을 느껴야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저게 왜 밑으로 떨어지지? 라는 궁금증을 가진 거. 그게 문제인식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문제인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을 잘하는 것, 이것도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죠? 호기심이 많아야죠. 궁금증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잘 관찰을 하고. 일단 그래서 문제가 인식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서 나만의 잠정적인 답을 찾는 것, 그게 가설입니다. 왜 이렇지? A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면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게 되고, 설계한 실험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탐구를 하면,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해서 이 결과가 내가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요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하면 내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으면 내 가설이 틀렸으니까 그러면 이 가설을 기각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이 자료 해석하고 결론 도출은 조금 다릅니다. 이걸 이제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자료 해석은 실험 데이터를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도가 증가했다, 이런 조건에서 온도가 증가했다, 온도가 감소했다, 이런 조건에서 뭐 생물의 생장이 20% 촉진됐다, 10% 감소했다, 이런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결론 도출은 그래서 온도가 올랐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결론 도출입니다. 그죠? 이거는 단순하게 자료를 그대로 읽는 거, 올랐다 내렸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런 거. 그리고 결론 도출은 그걸 바탕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요걸 판단하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룰입니다. 그죠?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이것도 두 개 묶어서 얘기하죠. 실험을 디자인하고 실험을 하는 것.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네. 이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탐구 설계를 할 때 몇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용어 설명 갈게요. 자, 탐구 설계할 때 간단하게 이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생물에서는, 생물뿐만 아니고 모든 과학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다 보면 엇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용어로 얘기하면 모두 다 똑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로 대화하는 게 과학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원,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씩
한 강의 한 강의씩 나오는 용어들을 차곡차곡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용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것. 이게 과학을 잘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 뭐 외워야지에 대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자 가볼게요. 자, 실험군. 이게 뭐냐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집단. 이게 이제 실험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광합성 같은 게 있겠죠. 자, 광합성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광합성이 증가한다. 그죠?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온도가 이제 뭐 변화를 줘야겠죠. 10도, 20도, 30도일 때 광합성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온도를 10도, 20도, 30도로 변화시켜주는 요걸 변화시켜주는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 기본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온도가 20도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실험을 해보려고 해. 그냥 우리 집 가만 놔두면 20도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실험이 절대적으로 뭐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어떻게 됐고 이 절대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면 변화되는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놔둔 거. 그냥 우리 집이 원래 20도야. 그래서 그냥 특별한 조치 하지 않고 놔둔 거. 요게 대조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낮았을 때, 온도가 높았을 때 광합성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변하게 하려면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밖에다 내놓아서 밖에 이제 10도면 밖에다 내놓은 거. 그리고 요거는 뭐 보일러를 틀어서 좀 더 따뜻하게 만든 거. 요렇게. 그러면 20도인 요게 가만 놔뒀으니까 대조군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노력을 해서 조건을 바꿔준 10도씨, 30도씨에 해당하는 게 대조군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우시면 놔두면 대조군. 비교하려고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둔 거 대조군. 뭔가 실험해서 노력해가지고 뭔가 조건을 바꾼 거 실험군. 되겠죠? 실험하려면 힘드니까 힘들게 바꾸면 실험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걸 이제 독립변인이라 부릅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건 온도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빛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광은 빛이 아니고 광합성입니다. 다 쓰려다가 한 글자만 써서 혹시 헷갈릴까봐. 네. 물, 온도, 빛 이런 것들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빛, 온도, 그 다음에 쓸까요? 네, 써보죠. 빛, 온도, 뭐 물의 양, 뭐 이런 것들이 광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독립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조작변이는 뭐냐면 온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조작변이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 말고 빛과 물의 양은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그죠? 빛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물도 변해서 광합성 효율이 달라지면 세 개 중에 뭐 때문에 광합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험을 할 때 바꾸려고 하는 어떤 조건, 그게 조작변인이 되고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조작변인 빼고 나머지는 통제변인으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통제변인을 하는데 똑같이 만들어줘요. 근데 빛을 안 주는 조건으로 똑같이 만들어줘.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실험 결과에. 그래서 빛도 충분히 주고 물도 충분히 주는 조건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작 변인을 바꾸면 알아서 따라오는 거, 그게 종속 변인입니다. 즉 조작 변인을 바꾸면 조작 변인에 종속되어 있는 변인, 즉 이걸 바꾸면 따라오는 거, 결과입니다. 결과.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종속 변인은 결과다. 즉 조작 변인을 바꿔주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작 변인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 변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죠? 쉽게 얘기하면 종속 변인은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로 든 데서 얘기를 하면 종속 변인은 뭐냐면 광합성, 이게 뭐 광합성 정도라고 하면 그 광합성의 정도가 종속 변인이겠죠.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실험군, 대조군, 독립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실제로 한번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해보죠. 연역적 탐구 과정. 푸른 곰팡이가 핀 배양 접시를 골라내다가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의문. 그게 뭐야? 네, 문제인식이죠. 그렇죠? 문제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여러 개의 배양 접시 중에 일부는 접종해서 배양하고 나머지는 접종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접종해서 배양했어. 즉 노력을 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실험군이죠. 그 다음에 그냥 놔뒀어. 접종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 요거는 대조군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네,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되겠죠. 쉽죠? 그죠? 그리고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가정이죠. 그죠? 요거는 가설 설정이 됩니다. 가설 설정. 자, 뭐뭐 할 것이다. 요거 가설 설정이 됩니다. 되겠죠? 끝에가 뭐뭐 할 것이다.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뭐뭐 했다가 아니고 뭐뭐 할 것이다. 요런 건 가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거는 결론 도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결론 도출하고 다른 게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접종하지 않은 배양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했다. 이거는 그냥 자료를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죠? 요게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단 하나의 예외 사례가 나오면 이 전체적인 게 깨집니다. 그죠? 까마귀의 예에서도 흰색 까마귀 나오면 10년 동안 계속 검은색 까마귀를 봐갖고 까마귀가 검었다고 얘기해도 단 하나의 사례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근데 연역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게 범위를 좁히는 거죠.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만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범위를 좁혀서.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귀납적 탐구 방법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예 모르는 섹터나 아예 모르는 영역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하려면 가설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설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죠? 뭘 알아야 가설을 세울 거 아닙니까? 잠정적인 해답을 내려면 그 방면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잠정적이고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무에서 시작할 때는 귀납적 탐구 방법들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얻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라서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영상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그죠?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시간이 지나서 그죠?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됐을 때 당신은 생물 고수.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